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60대 여인은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관 속에 함께 묻었던 휴대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다.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통화 속 목소리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여인은 그 전화를 따라 남편이 죽던 밤의 진실을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이 감춘 살인의 흔적, 보험금을 둘러싼 음모, 그리고 입을 다물게 하려는 협박, 모든 증거를 찾아낸 그녀가 진실을 세상에 폭로한 뒤 마지막 통화에서 남편은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긴다. 정희야, 근데 나 아직 묻혀있지 않아. 그날 밤 산사태로 무너진 묘지에는 휴대폰 하나만 남았고 꺼진 화면에서 희미한 착신음이 다시 울려 퍼진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 63이에요. 남편 박철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교통사고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저 혼자 남편이 남긴 이 낡은 집을 지키고 있어요. 남편 장례를 치를 때 제가 한 가지 고집을 부렸어요. 남편이 평생 쓰던 휴대폰을 관 속에 함께 넣어달라고 했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지만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 폰으로 저한테 매일 전화했거든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요. 그래서 그 폰 없이 남편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막 잠이 들려는 참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벽에 걸린 낡은 피처폰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됐죠. 저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그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기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수신 중.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장난치는 건가? 하지만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그건 정말 남편이었습니다. 정희야, 거기 있지? 밖에 나가지 마. 낮고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저를 부를 때 쓰던 그 톤, 그 억양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 순간 집안이 갑자기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밖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끼익하고 들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비는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손전등도 없이 마당으로 나갔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빗물에 젖은 흙바닥만 반들거렸죠. 그런데 현관 앞 흙 위에 뭔가 있었어요. 발자국이었습니다. 신발 자국이 아니라 뭔가 납작한 게 찍힌 것 같은 흔적이었어요. 마치 휴대폰 크기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전화가 생각났거든요. 남편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청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전화를 받았고 남편 목소리를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아침 운동하던 아주머니들한테 어젯밤 일을 말했어요. 어젯밤에 우리 집 앞에 차 지나간 거 못 봤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엄청 크게 났는데. 그랬더니 이장내 마누라가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정희 씨, 또 그러시네. 어젯밤엔 비만 왔지 차는 한 대도 안 지나갔어. 다른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측은하다는 듯이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이었죠. 사실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좀 이상해졌거든요. 밤마다 남편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었고 남편이 꿈에 나타난다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제 손은 또 떨렸어요. 거기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부재중 전화 1건, 박철수. 시간까지 찍혀 있었어요. 어젯밤 11시 45분. 제가 전화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통신사에 전화했어요. 상담원한테 남편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말했죠. 고객님 확인해 보니까 그 번호는 5년 전에 이미 해지된 상태인데요. 사용할 수 없는 번호예요. 그럼 어떻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통화 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요. 통화 기록이요? 저희 시스템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요. 혹시 스팸 전화 아니세요? 상담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전화를 받았는데 시스템엔 기록이 없다니요. 그날 오후 저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남편 묘가 있는 곳이에요. 마을에서 10분쯤 걸어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공동묘지였어요. 남편 묘비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는 남편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일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였습니다. 땅속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진동음이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당신 정말 거기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진동음만 멈추지 않았죠. 저는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습니다. 흙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밑에서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좋아하던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정희야, 그날의 비밀, 너도 알고 있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비밀? 당신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사고가 아니었어. 너도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사실 저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이 죽던 날 뭔가 석연찮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슬픔에 빠져서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며칠 뒤 저는 정신과 병원에 갔습니다. 읍내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 이야기를 다 했죠. 죽은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다고, 목소리도 들린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실감이 만들어낸 환청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뇌가 그 사람을 계속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들리거나 환영을 보기도 해요. 그럼 통화 기록은요? 휴대폰에 다 남아 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착각일 수도 있죠. 의사는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수면제랑 신경안정제였어요. 저는 약봉지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어요. 정희야.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했어요.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생했죠. 당신이에요? 그래, 나야. 정희야, 내가 죽은 날을 다시 생각해봐. 그 사고 우연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 트럭이랑 부딪혀서 죽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사고가 아니었어. 누가 일부러 그런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뭔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요? 누가 당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정희야, 보험금 생각해봐.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보험금. 그래요. 남편이 죽고 나서 보험금이 나왔었죠.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 중에 일부가 이상하게 처리됐었습니다. 제 통장으로 다 들어와야 하는데 2천만 원만 들어왔거든요. 보험회사한테 물어봤더니 나머지는 남편이 생전에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정해놨다고 했어요. 그 계좌 주인이 누군지는 못 알려준다고 했죠. 그때는 그냥 남편이 빚이라도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빚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럼 그 돈은 누가 가져간 걸까요? 마을에 소문이 있었어요. 이장님 계좌로 큰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였죠. 그때가 딱 남편이 죽고 몇 달 뒤였습니다.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장님이 땅이라도 판 거겠지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남편 보험금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읍내로 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5년 전 사고 기록을 보고 싶다고 했죠. 담당 형사가 저를 봤습니다. 윤정혜 씨 맞으시죠? 박철수 씨 부인이신. 네, 맞아요. 남편 사고 당시 CCTV 영상 같은 거 있을까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영상들은 다 삭제됐어요. 보관 기간이 지나서요.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요. 그럼 사고 조사 기록은요? 그건 있죠. 잠시만요. 형사는 파일을 뒤져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사고 개요가 적혀 있었어요. 2020년 7월 18일 밤 10시경 국도에서 트럭과 승용차 충돌. 승용차 운전자 박철수 씨 사망. 트량 운전자 경상. 원인은 빗길 미끄러짐으로 추정. 트럭 운전자는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종석 씨. 이종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종석은 우리 마을 이장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대낮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정희야, 그가 지웠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뭘 지웠어요? 증거, CCTV 영상, 블랙박스, 다 그가 없앴어. 이장님이요? 그래. 조심해. 그 사람 위험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장님이 남편을 죽였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장님은 남편이랑 친했거든요. 둘이 자주 술도 마시고 낚시도 같이 갔어요. 하지만 보험금은요? 이장님 계좌로 들어간 그 돈은 어떻게 설명하죠? 밤이 됐습니다. 저는 남편 묘지로 갔어요. 이번엔 손전등과 삽을 들고 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묘지 주변에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전류 타는 것 같은 냄새였어요. 저는 남편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참을 파들어가자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관이었어요. 저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관 뚜껑 위에 놓인 걸 봤어요. 휴대폰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그 폰이었어요. 전원은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뭔가 비쳤습니다.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마지막 통화 기록
5분 통화, 윤정이. 저는 그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관 속에 있어야 할 폰이 왜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이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장화를 신고 있었어요. 이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 폰이 여기 왜 있어요? 이장님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정희 씨, 묘를 파헤치면 안 되지.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남편이 전화했어요. 당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했어요. 이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 씨, 정신 좀 차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해? 당신 요즘 정신이 온전치 않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보험금도 당신이 가져갔잖아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일은 그냥 잊어.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철수가 빚이 있었다고. 그 돈으로 빚 갚은 거야. 무슨 빚이요? 남편은 빚 없었어요. 있었어. 당신이 모르는 빚이 있었다고. 이장님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 그리고 이 일은 잊어버려. 남편도 그걸 원할 거야.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손 떼요. 당신이 남편 죽였잖아요. 이장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 있어? 경찰도 사고라고 했잖아. 정희 씨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마을 사람들도 다 내 편이야. 이장님은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제 손엔 남편의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폰을 충전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전원이 켜졌어요.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음성 메모일 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2020년 7월 18일 오늘 밤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이장님이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 국도 쪽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이상하긴 한데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봐. 녹음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장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장님,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이미 늦었어. 이거면 보험금 문제는 해결이야. 내 빚도 갚고, 내 빚도 갚고. 무슨 소리예요? 저 빚 없어요. 그때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 가속하는 소리였어요. 남편이 비명을 질렀고 굉음과 함께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장님이 남편을 죽인 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파일을 전송하는 중에 오류가 났습니다. 파일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폰을 뒤졌지만 녹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또 왔어요. 정희야. 여보, 녹음 파일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죠? 괜찮아. 다른 증거가 있어. 내가 죽던 길로 가봐. 거기에 블랙박스가 있을 거야. 블랙박스요? 차는 다 불탔잖아요. 내 차 말고 다른 차. 그날 거기 차가 한 대 더 있었어. 그 차 블랙박스에 다 찍혔을 거야. 어디 있는데요? 가드레일 밑을 봐. 사고 나고 나서 누가 떨어뜨린 것 같아. 저는 손전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또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던 길은 마을에서 30분쯤 걸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폐쇄된 옛날 국도였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가드레일은 여전히 부서진 채로 있었어요.
저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풀숲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다가가서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블랙박스였어요. 먼지와 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컴퓨터에 블랙박스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저는 사고 날짜를 찾아서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어둠 속 도로가 나타났어요.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남편 차였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어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장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다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장님이 트럭 쪽을 가리켰어요. 갑자기 트럭 불빛이 켜지더니 남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남편은 차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늦었어요. 트럭이 남편 차를 들이받았고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화면 속에서 남편이 죽는 걸제 시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장님은 트럭에서 내려 벼랑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울면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정말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이장님이 일부러 트럭으로 들이받은 거였어요.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봤지? 네, 봤어요. 이제 경찰에 가져갈게요. 정희야, 조심해. 그 사람 혼자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어.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요? 왜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돈 때문이야. 이장이 나눠줬어. 보험금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니요. 그럼 제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눴던 사람들이 모두 남편을 죽인 일에 가담한 거였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이장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어요. 이장님, 나와보세요. 이장님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정희 씨, 아침부터 왜 이래? 블랙박스 찾았어요. 당신이 남편 죽이는 거 다 찍혀 있어요. 이장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 소리야? 그런 거 없어. 있어요. 경찰 가져갈 거예요. 이장님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당신 감옥 갈 거예요. 이장님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그 블랙박스 어디 있어? 안 알려줘요. 정희 씨, 이러지 마. 당신한테도 좋을 게 없어.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야. 당신이 경찰 가면 마을 전체가 무너져. 그게 제 알바예요? 남편 죽인 사람들인데. 이장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 줄게. 얼마 원해? 5천? 1억?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이 엉망이 돼 있었어요. 누가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컴퓨터도 사라져 있었어요. 블랙박스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증거가 다 사라진 거였습니다. 녹음 파일도 블랙박스도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제 집 앞에 모였습니다. 이장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 대여섯 명이 있었어요. 정희 씨, 나와봐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왜 이래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 그만해. 철수도 그걸 원할 거야. 무슨 권리로 남편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옆에 있던 슈퍼 아줌마가 말했어요. 정희 씨,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이장님이 그러는데 어떡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살인을 묵인한 거예요? 다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양심도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장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증거도 없잖아. 경찰 가봤자 소용없어. 그냥 조용히 살아. 우리도 정희 씨 괴롭히고 싶지 않아.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당신 혼자 이길 수 없어.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집 앞에 남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제가 이길 수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여보, 증거가 다 없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희야, 잘 들어. 내 목소리를 녹음해. 네. 이 통화를 녹음하라고. 내가 증언할게. 저는 황급히 다른 휴대폰으로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2020년 7월 18일 이종석이 나를 죽였어. 그는 트럭으로 내 차를 들이받았고 보험금을 가로챘어.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김순자, 박영수, 최대호, 이들 모두 돈을 받았어.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어요. 마을 사람들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범이야.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으니까. 정희야, 이 녹음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 하지만 당신 목소리잖아요. 죽은 사람 목소리를 누가 믿어요? 믿게 만들어야지. 목소리 분석하면 나온다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남긴 음성이랑 비교하면 돼.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은 아니죠? 정희야,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전화하는 건지. 그냥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것 같았어. 보고 싶어요. 나도. 근데 정희야,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내 시간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그러니까 서둘러. 내가 있을 때 다 끝내야 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제대로 녹음됐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님한테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이게 뭡니까? 제 남편 목소리예요. 누가 자기를 죽였는지 말하고 있어요. 형사는 파일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정혜 씨, 남편분 돌아가신 지 5년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목소리 분석해 보세요. 분명히 남편 목소리예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증거로 쓰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살해당했다고요. 일단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한테서 온 전화라니 누가 믿겠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청년을 만났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하는 26살 된 젊은이였어요. 아줌마. 청년이 저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저기 아저씨 일 말인데요. 저도 그날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봤는데? 이장님이 아저씨 차 들이받는 거요. 저 그날 밤 거기 지나가다가 봤어요.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럼 증언해 줄 수 있어? 청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워요. 이장님이 알면 저도 당할 것 같아요. 제발 도와줘. 남편 억울하게 죽었어. 청년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근데 조심하세요. 이장님이 아줌마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어제 술집에서 들었어요. 이장님이 정희 아줌마가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히 시켜야 한다고. 청년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이장이 저를 죽이려 한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문단속을 확실히 했습니다. 창문도 다 잠갔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어요. 저는 불을 다 끄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참 뒤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어요.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정희야. 여보, 무서워요. 이장이 저를 죽이려 해요. 알아. 내가 지켜줄게. 어떻게요? 당신은 거기 있잖아요. 괜찮아. 내가 방법을 찾을게. 정희야, 내일 장터에 가. 장터요? 응. 거기서 사람들한테 다 말해. 블랙박스 영상 본 거, 내 전화 받은 거 다. 아무도 안 믿을 텐데요. 믿게 만들어. 큰 소리로 떠들어. 사람들이 무시 못하게. 그럼 당신은요? 언제 다시 전화할 거예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정희야, 이번이 마지막 일 수도 있어. 안 돼요. 까지 마요. 정희야,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짐을 남겨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없어요. 있어. 내가 그날 이장 말 듣지 말았어야 했어. 그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요. 제가 다 끝낼게요. 고마워. 정희야, 행복하게 살아.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 목소리를 다시 못 들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장터에 갔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터 한가운데 섰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남편 박철수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게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장 이종석이 일부러 죽인 거예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장이 인파를 해치고 나왔어요. 정희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남편을 트럭으로 들이받아서 죽였잖아요.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헛소리야. 있어요. 녹음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요. 이장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봤다는 거야? 저는 인파 속에서 그 청년을 찾았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기요, 당신 봤잖아요. 그날 밤 이장이 남편 차 들이받는 거.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외쳤어요. 제발 말해줘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날 밤 이장님이 트럭으로 박철수 아저씨 차를 들이받는 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장이 청년한테 다가갔어요. 이 자식이 지금 뭐라는 거야? 사실이에요. 제가 봤어요. 이장이 청년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경찰차가 장터에 들어왔습니다. 형사 2명이 내렸어요. 이종석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목격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조사받으세요. 이장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드디어 끝난 걸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준 걸까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10번, 20번.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저는 휴대폰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받았어요. 여보, 정희야.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더 멀게 들렸습니다. 잘했어. 다 끝냈구나. 네, 이장님 잡혔어요. 청년이 증언해줬어요. 고마워. 정희야, 이제 나 떠날 시간인 것 같아. 안 돼요. 조금만 더 있어요. 안 돼. 이미 너무 오래 있었어. 정희야, 근데 이건 기억해. 나를 죽인 건 그 사람 하나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 그들도 다 공범이야. 알면서도 입 다물었으니까. 알아요. 하지만 전 이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다들 책임이 있어. 정희야, 조심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순간 전화기 화면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글씨들이 나타났어요. 이름 목록이었습니다. 김순자, 박영수, 최대호, 정민호. 마을 사람들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공범들이야. 모두 돈 받은 사람들. 정희야, 이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해. 화면이 서서히 검게 변했습니다. 여보, 여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도 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장이 자백했다고 했어요. 남편을 죽인 걸 인정했다고요. 보험금 얘기도 다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명도 조사받게 됐다고요. 저는 남편 묘지로 갔습니다. 묘비 앞에 섰어요. 여보,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편히 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전화라도 다시 해줘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엔 큰 비가 내렸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날 밤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묘지 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묘지로 달려갔어요. 남편 묘가 있던 자리는 흙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묘비도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를 파헤쳤습니다. 손으로 흙을 걷어냈어요. 한참을 파자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글씨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0분 0초. 저는 그 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잘 가요. 그 순간 비가 멈췄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어요. 따뜻한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휴대폰을 품에 안고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남편이 이제 정말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품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벨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그 벨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화면을 봤지만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벨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묘는 마을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줬어요. 새 묘비도 세워졌습니다. 이장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보험금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도
벌금을 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벽에 걸린 피처폰을 봐요. 혹시나 불빛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폰은 조용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남편은 제게 진실을 알려줬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밝혔으니까요. 이제 남편은 정말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산사태가 나던 그날 밤 묘지에서 가져온 휴대폰은 아직 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가끔 서랍을 열어보면 폰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아요. 착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저는 그 폰 화면이 잠깐 켜지는 걸 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사랑해. 저는 폰을 꺼내서 충전해 봤어요. 하지만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장 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 폰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울릴지도 모르니까요. 밤마다 저는 그 폰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남편을 만나요. 남편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걸어가요. 꿈에서 깨면 손에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는지도 몰라요. 전화선 너머 혹은 땅속 깊은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생각을 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남편이 항상 제 곁에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런 날이면 남편 생각이 더 많이 나죠. 저는 벽에 걸린 피처폰을 바라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폰은 조용합니다. 벨소리도 불빛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게 해야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갑니다. 차를 끓여서 창가에 앉아요.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문득 서랍 속 휴대폰이 떠오릅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요. 폰을 꺼내서 손에 쥡니다. 여전히 전원은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폰은 따뜻합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사용한 것처럼요. 저는 폰을 귀에 갖다 댑니다. 혹시 뭔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에요. 여보, 거기 있어요? 저는 작게 속삭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폰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때 폰이 한번 진동했습니다. 짧고 강하게요. 저는 깜짝 놀라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진동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에요. 저는 폰을 흔들어 봤어요. 다시 진동하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지켜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착각이었나 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없는 소리가 들리고 없는 게 보이고요.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상실감이 만들어낸 환각이었던 거죠.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벨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피처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또 시작되는 건가요? 남편이 또 전화한 건가요? 저는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거기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남편 번호가 아니었어요. 저는 실망했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혜 씨 맞으시죠?
저 경찰서 형사 김민수입니다. 형사 목소리였어요. 네, 맞아요. 이장 이종석이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박철수 씨 사건 외에도 다른 건이 있다고 하네요. 내일 서로 한번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다른 건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직접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폰을 내려놓았어요. 다른 건이라니요. 남편 사건 말고 또 뭐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님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이종석이 자백한 내용인데요. 5년 전 박철수 씨 사건 말고도 3년 전에 마을 청년 한 명이 실종된 사건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호요? 산에 갔다가 안 돌아온. 맞습니다. 이종석이 그 청년도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요? 왜 정민호를요? 정민호가 박철수 씨 사고를 목격했대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장터에서 증언했던 청년 말고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던 거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정민호는 25살밖에 안 됐었어요. 어머니 혼자 키운 아들이었죠. 그 어머니는 아들을 찾다가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은요? 찾았어요? 이종석이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마을 뒷산 계곡 쪽이라고 하네요. 내일 수색 나갑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죄 없는 청년까지. 이장은 정말 악마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슈퍼 앞을 지나는데 주인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정희 씨, 저는 멈춰섰어요. 네,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줌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했어야 했는데 돈 받고 입 다물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용서하라고요?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남편은 안 돌아와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줌마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증언했던 그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서요. 아줌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년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 저 무서워요. 이장님이 저한테 복수할 것 같아요. 이장은 감옥에 있잖아요. 이장님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찾고 있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한테 얘기했어요? 했는데 증거가 없대요. 그냥 조심하라고만 하더라고요. 청년은 떨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한 잔 끓여줬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혹시 위험하면 저한테 전화해요. 제가 경찰 부를게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어요. 혹시 또 누가 들어올까 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인지 사람 발자국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아줌마, 도와주세요. 누가 집 밖에 있어요. 지금 경찰 부를게요. 문 잠그고 있어요.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이 출동한다고 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청년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년 집은 마을 끝에 있었어요. 달려가는데 경찰차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 있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년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청년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형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누가 한 건지 아세요? 이장 아들일 거예요. 청년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장 아들 이름이 뭔데요? 이승우예요. 형사는 무전기로 뭔가 지시했습니다. 곧 이승우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청년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했어요.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청년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제가 청년한테 증언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때문에 청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저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승우는 결국 잡혔어요. 청년을 습격한 걸 자백했습니다. 아버지 복수를 하려고 했다고요. 청년은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청년을 돌봤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마을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장과 그 아들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험금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가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미워하기도 지쳤거든요. 어느 날 저녁 남편 묘지에 갔습니다. 새로 만든 묘비 앞에 섰어요. 여보, 다 끝났어요. 이장도 잡혔고 아들도 잡혔어요. 정민호 시신도 찾았어요.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전화 안 해줘서 서운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꺼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박철수 수신 중.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정희야.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왜 전화 안 했어요? 미안해. 좀 멀리 있었어. 지금 어디예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어둡고 조용한 곳이야. 무서워요? 아니, 평온해. 정희야, 고생 많았어. 다 끝냈더라고. 네, 이제 다 끝났어요. 고마워. 내 억울함을 풀어줘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신 아내잖아요. 정희야, 이제 나도 정말 가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조금만 더 있어요. 안 돼. 너무 오래 머물렀어.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해. 그럼 다신 못 보는 거예요? 모르지. 어쩌면 나중에 또 만날 수도 있어. 아주 먼 훗날에. 저는 흐느꼈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정희야, 행복하게 살아. 나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걱정 안 해요? 당신 혼자 저기 있는데. 혼자 아니야. 여기 다른 사람들도 있어. 정민호도 만났어. 그 청년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용기 내서 증언해줘서. 알겠어요. 정희야, 이제 정말 안녕이야. 안녕히 가세요. 편히 쉬어요.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정희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줄게. 뭔데요? 나 아직 묻혀있지 않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몸.
아직 다 못 찾았어. 사고 나고 나서 불에 타긴 했는데 일부는 계곡으로 떠내려갔어. 이장이 그렇게 했거든. 그럼 관 속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내가 편히 못 쉬는 건지도 몰라.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어디 있냐고요? 계곡 깊은 곳. 정민호 시신 찾은 그 근처. 거기 가봐. 바위 틈에 끼어 있을 거야. 통화가 끊어지려는 순간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희야, 날 완전하게 해줘. 그래야 내가 진짜 떠날 수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완전히 묻혀 있지 않았다니요. 그래서 전화가 계속 온 거였나요? 다음 날 경찰한테 말했습니다. 형사님은 수색대를 꾸렸어요. 계곡으로 갔습니다. 정민호 시신을 발견했던 그 근처였어요. 바위 틈을 수색했습니다. 한참을 찾자 뭔가 나왔어요. 사람 뼈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감식 결과 남편의 것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뼈를 가져왔어요. 관에 함께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묘를 다시 열고 관 속에 뼈를 안치했어요. 이제야 남편이 완전해진 거예요. 장례를 다시 치렀습니다. 간소하게요. 마을 사람 몇 명이 왔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절했습니다. 묘를 다시 덮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섰어요. 이제 완전해졌어요. 편히 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랍 속 휴대폰을 꺼냈어요. 충전해 봤습니다. 이번엔 전원이 켜졌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이제 정말 갈게. 사랑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사랑해요. 잘 가요. 휴대폰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꺼졌어요.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폰을 남편 영정 옆에 놓았어요. 이제 남편은 정말 떠난 거예요.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을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말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벽에 걸린 피처폰을 봤지만 불빛도 벨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창밖이 환했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씨였어요.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좋은 날이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남편이 이제 정말 편히 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토스트를 구웠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이렇게 아침을 먹었었죠. 항상 커피 2잔을 마셨어요. 저는 커피 1잔을 더 탔습니다. 남편 자리에 놓았어요. 여보, 같이 먹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묘지로 갔어요. 꽃을 한 다발 들고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전화 안 와서 섭섭하진 않아요. 이제 당신이 편히 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잘 살게요. 당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한번 쓰다듬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딸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딸. 엄마, 괜찮으세요? 마을에서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괜찮아. 다 끝났어.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얼굴 봐야겠어요. 그래 와. 맛있는 거 해줄게. 통화가 끊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딸이 온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딸이 올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활기를 띠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장 재판 소식이었어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이제 그 일은 잊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걸 원할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니 피곤이 몰려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환한 빛 속에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여보. 저는 달려가서 남편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해요. 고마워요. 다행이에요.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노력할게요. 남편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요, 정희야. 저도 사랑해요. 남편이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꿈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남편 없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남편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요.